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몇 시죠, 지금? 20분? 네,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이 대략 한 45분 정도가 있으니까 45분 동안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오며 가면서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몇 명 없는 것 같긴 한데, 동국대 전산원에도 학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처럼 편입하려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신현우라고 하고, 제가 2주에 한 번씩 일요일 날 오거든요. 오니까 뭐 그때 또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되고, 오늘은 우선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뭐 요 정도 얘기를 할 거야. 요 정도 얘기를 할 건데, 그것보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이 좀 안 날 거야. 그죠? 이거를 뭐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딱히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써야 되는 시점이 12월 달이에요. 12월 달이거든요. 근데 그 때가 되게 중요한 때예요. 사실은 뭐 재수한 친구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2월 달에 멘탈 제대로 붙잡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우리는 원서 접수를 해야 되거든요. 원서 접수를 해야 되고, 접수하게 되면서 상담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배치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 내 실력 대비해서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 자료들도 찾아보게 될 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모집하는지 뭐 그런 것도 찾아보려면, 이게 편입학은 복수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 하나하나를 꼼꼼히 찾아봐야 되는데, 못해도 지원을 10개 이상씩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것만 찾는데도 10개야. 그리고 써놨어. 사람 심리라는 게. 원서 접수를 해놨어요. 경쟁률 봐야 될 거 아니야. 보겠죠. 나랑 경쟁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지. 그러면서 걔네들은 잘할지 못할지 나는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사실은 그 타이밍에 꾸준히 앉아서 마음 붙잡고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위너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전형 요소 하나를 또 준비를 해야 돼. 근데 그 전형 요소는 물론 1단계 끝나고 2단계 때 준비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건 영어 수학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내가 써보지 않았던 생소한, 고등학교 때 써본 사람 있어? 학업계획서? 손? 일부 있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입사지원서 써봤다.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써봤다. 일부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나머지 대부분의 친구들은 경험이 없는 상태여서 막연하기도 할 거예요. 평소에 일기를 좀 쓴다. 평소에 블로그 그런 거 한다. 네,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는 이 글 쓰는 거 자체가 습관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 당시에 가면은 또 시간을 많이 까먹게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아서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나마 지금부터 고민을 한번 해두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을 때 형태를 맞춰 놓는다면, 그 형식적인 부분을 채워 넣는다면 그 시점에 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요 학업계획서 전형 요소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물론 어차피 그때 가면은 다시 첨삭을 할 거예요. 첨삭을 하는데, 내가 요구한 정도의 수준, 오늘 강의하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지 첨삭을 해요. 안 그러면 돌려보냅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요령을 맞춰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냥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는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그죠? 대학 이후에 더 도달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뭐, 그런, 뭐, 취직도 해야 되고, 혹은 창업도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 다들. 근데 그럴 때, 어디 가서든 필요한 기술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이따가 조금 왜 내가 기술이라고 얘기하는지 얘기도 할 건데, 그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실력, 나의 수준,
결국에 나를 증명하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사를 했어. 입사를 해서 뭐 기획서를 쓸 거 아니야. 기획서를 썼는데 어때야 돼요? 그 기획서가. 내가 그 기획서를 쓰는 의미가 뭐예요? 왜 써? 내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뭐 사업의 방향을 품위를 받아서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야, 그게? 1차적으로 누구를 설득해야 돼요? 그 기획서를 읽는 사람을 설득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서가. 네, 결국에는 나의 수준이나 실력을 가장 평가받는 그냥 첫 번째가 결국에 나를 증명하는 건 글쓰기예요. 결국에 나를 증명하는 건 나의 생각을 얼마나 조리 있게 명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그냥 거기에서 나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수준을 만들어내는 데는 특히나 일상적인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을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요령, 기술적인 부분만 더해진다면 네, 그렇게 상대방이 읽기 쉬운 그런 글쓰기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죠. 보고서를 써야 돼. 거기에도 상대적으로 점수가 매겨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고서 쓰는데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몇 가지 안 됩니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점을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먼저 글쓰기가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냥 이것도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독해 시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올해 겨울부터 혹은 올해 3월부터 혹은 7월부터 공부해 오면서 독해지문 많이 읽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글쓰기 수업도 했고, 그리고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거 있잖아.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많은 글들을 읽고 많이 배웠잖아. 그죠? 그것들을, 그 글들은 결국에는 뭐 서론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를 주장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예시나 원인이나 뭐 비유나 은유나 이런 것들을 써서 그 근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고 결론에서 다시 한번 내가 했던 근거들을 서론에서 말하고 했던 근거들을 뭐 또 다른 정리 요약해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글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독해 지문도 마찬가지잖아. 최정 선생님 맨날 그러잖아요. 첫 세 줄, 끝 세 줄. 그죠? 네, 첫 세 줄, 끝 세 줄 얘기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 글이 작성된 그 원리를 생각해서 쓰면 돼. 원리를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 써져 있는 글을 왜 이렇게 써져 있나를 역으로 생각해서 쓰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한 편의 글이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돼. 우선은 문학적인 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들이 있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여러분 작가 하고 싶은 사람 있어? 뭐 웹툰을 한다거나 뭐 웹소설을 쓴다거나 작가 하고 싶은 사람, 실제 출판을 하고 싶은 사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상적인 글쓰기를 쓰면 돼요. 근데 일상적인 글쓰기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뭐야? 시나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목적이 뭐예요? 이게 왜 써서 왜 유통이 되고 왜 읽어? 문학의 목적은 뭐야? 목표는? 그냥 아무거나 대답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얘는 독자한테 감동을 주고 얘가 쓴 걸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뭐 마음의 공감을 얻어낸다거나 그 공감을 통해서 내가 위안을 얻어낸다거나 어떤 감동이 목적이잖아. 이건. 근데 얘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글쓰기는 설득이 목적이에요. 설득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어필하는 거. 레포트도 마찬가지죠. 교수님한테 좋은 점수 달라고 어필하는 거잖아.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기획서 마찬가지죠. 내 기획을 받아들여 달라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치킨집 전단지 어때요? 우리 집 치킨 맛있으니까 치킨 사 먹으라고 설득하는 거잖아. 고객을. 그죠? 대부분의 글들은 다 설득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글쓰기들은 다 설득이고, 그리고 이 설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떤 양식을 갖췄을 때 연습만으로도, 물론 전업 작가들도 연습을 엄청 해요. 근데 그것들은 프로가 되기 위한 연습이고 일종의 뭐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태권도 선수야. 태권도 선수인데 이미 프로야.
그래도 국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발차기를 할 거 아니야. 엄청난 연습을 할 거고, 스파링을 할 거고, 겨루기를 할 거고. 그런 연습하고 프로의 영역에서의 연습하고는 다르게 몇 가지 기술을 익히는 연습들을 하게 되면은 그 설득 작용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그런 두려움을 없애야 돼. 내가 뭘 써야 될지 그런 부분들만 잘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그냥 술술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요것들은 일정 부분에 연습을 하면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글을 쓴다는 건 읽는 사람이 없는데 글을 써? 읽는 사람 없는, 일기는 쓸 수 있지. 내가 읽으면 되니까. 이걸 썼어.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읽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똑같은 거야. 영어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 문제가 있어. 문제를 왜 낸 거야? 문제가 왜 있냐? 응? 다 의도가 있는 거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 다 의도가 있잖아. 니네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거고.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읽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친구들은, 우리 학생들은 뭐 다 마찬가지예요. 이 편입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상을 고려하지 않아. 누가 읽을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써요. 글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 아까처럼 전단지도 있을 거고, 신문 기사들도 있을 거고, 그런 소설들도 있을 거고. 얘네들이 다 대상이 다르잖아. 그죠? 대상이 다른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신문을 샀어. 신문을 샀는데 치킨집에서 쓰던 그 글이 써 있어. 신문에. 읽는 대상하고 맞아요, 그게? 안 맞잖아요. 네, 신문은 조금 더 어쨌건 학력적인 수준이 좀 갖추고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 될 거고, 그럼 그 수준에 맞춰서 형식이나 뭐 구성 같은 것도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수준에 도달을 할 거고. 그러니까 대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읽어요? 우리가 쓰면 이거? 응? 교수님. 뭐 2차적으로 교수님이 읽을 거고, 1차적으로. 응? 뭐 이거를 점수로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읽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만 읽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응? 아까 내가 수시 때 써본 사람 있냐고 물어봤죠. 수시 때도 읽고, 편입 때도 읽고, 이걸로 인해서 평가를 거의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의 경험적인 혹은 지식적인 수준은 어떠겠어요? 응? 높을 거 아니야. 그쵸? 대상이 이미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만 보더라도 이거를 읽을 만한지 읽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히 높은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충족되는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의 글쓰기를 해줘야 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학사 편입 지원 자격,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이 뭐예요? 뭐야? 일반 편입은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전문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고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학사 편입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는 거고,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응시하는 시험이 편입학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도달한 글쓰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휘 같은 것도 뭐 지금 얘가 딱 생각이 나진 않는데, 뭐 쉬운 그런 어휘들보다도 조금 더 그 수준에 맞는 어휘들을 찾아서 써줘야 되는 거고, 맞죠? 그 사람이 읽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면접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교수님이 보겠죠. 만약에 이거를 제출했어. 그 상태에서 면접에서는 무조건 내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프레임상으로. 왜냐하면 교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이 종이 한 장에 적혀 있는 몇 글자, 이 글자 안에서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찾아내고 내가 이 친구를 잘 잘 따라올 수 있는 친구인지를 여기서 찾아낼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은 면접 질문 자체도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내기가 수월하겠죠. 이거를 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 가게 된다면 면접도 결국에는 나의 프레임 안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잘 써야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네. 그래서 그 대상을 좀 생각을 하고,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거고, 나를 잘 봐줄 사람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평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문장들을 가다듬고 문단들을 가다듬고 뭐 어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체계를 가지고 잘 전달하실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잘 쓴 글이 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상태가 잘 쓴 거야? 응? 막 길고 복잡하고 뭐 어렵고 그러면 잘 쓴 거야? 네? 아까 얘기했죠. 이거의 의도와 용도가 뭐예요? 목적과 설득이라고 했죠. 근데 설득이 어떻게 해야 쉬워져? 쉽게 말해야 쉬울 거 아니야, 설득이. 쉽게 말해야 빨리 이해가 될 거고, 빨리 이해가 돼야지 그 사람이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읽기에 적합한가를 생각을 해야 돼. 길고 화려하고 뭐 유려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문학적인 글들이나 뭐 조금 더 레벨이 도달한 그런 분들이 쓰시면 되는데, 우리는 아마추어잖아. 그죠? 아마추어예요. 실제로도 써본 경험들도 뭐 한두 번, 많아봤자 한두 번일 거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여기 대부분인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짧고 명확하고 간단하고 문장에 잘못된 요소들이 없는지 그 정도만 정리를 해내도 읽기가 수월하겠죠. 읽기가 편하겠죠. 배려예요.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고, 결국엔 그 배려가 나를 좋게 평가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친구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뭐 쓸 말이 없어요. 쓸 내용이 없어요. 뭐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정도의 공부를 하고 비슷한 정도의 생활 리듬을 갖고 있었고, 거의 경험이 거기서 거기라고 또 해도 뭐 이해는 돼. 이해는 되지만 그 안에서 내가 했던, 나만이 보냈던 시간들은 결국에는 내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써졌을 때 차별화가 되고 나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오전에 얘기하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두 명은 여자 학생들이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헤어지는 상황이야. 그게 다 똑같겠어? 내가 내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하고, 이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거 하고, 이 친구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이유하고, 그 과정하고, 이게 똑같겠냐고. 똑같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시기는 일치할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런 경험을 했어. 시기는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경험을 했어. 시기는 일치할 수 있지만 헤어지는 이유나 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뭐 폭행을 당했다거나 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일한 교육을 받아오면서 동일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보냈던 시간은 나만이 경험했던, 누구도 나랑 같은 이유와 원인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을 찾기는 힘들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결국에는 뒤에서 얘기해야 될 독창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내 얘기를 쓰는 것 자체가. 내 얘기 자체가 독창적이고 내 얘기 자체가 창의적인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건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모든 순간이 나의 다른 친구들과 차별화되는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사건이기는 하겠지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편입을 지원하게 돼서 이 학교에 지원하고 이 학과 공부를 하고 싶은 조금 더 흥미로운 소재가 있어야 돼. 조금 더 흥미로운, 내가 그동안 경험을 했던 그 세월 중에서도 흥미로운 소재를 찾아서 좁혀서 써야 돼요. 좁혀서. 주제가 광범위해져 버리면
쓸 내용이 광범위해져 버리면 정리하기가 힘들어. 정리하기가. 그리고 양도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는 만큼, 양이 늘어나면 부담이 되죠. 양이 늘어나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제가 좁아진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헤어지는 것도 결국에는 연애잖아. 연애의 한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연애에 대해서 쓰는 거 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쓰는 거 하고, 어떤 걸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어떤 걸 더 쉽게 쓸 것 같아? 그냥 생각을 해봐요. 연애에 대해서 써. 뭐부터 써야 돼? 뭐부터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순서가 있겠지. 어떤 친구는 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뭐 헤어지는 것부터 역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는 뭐 삼각관계, 뭐 그런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 이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주제가 커져버리면. 근데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며칠 날 어떤 통보를 받아서 이 새끼랑 헤어지게 됐는데, 뒤끝 있고 막 쓰면 되잖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좁혀야지 쓰기가 쉬워져요. 아까 그 흥미로운 소재 중에서도 좁혀야지 쓰기가 쉬워지고, 뭐 결국에는 이게 뭐 장래 희망이나 포부 그런 것들과도 연결이 돼요. 내가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해. 경영학과를 다 배울 거야. 다 배울 거지만 이 경영학을 전반적인 차원에서 쓰잖아요? 아까 연애랑 똑같은 거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지 경영이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경영을. 어떤 애는 정의 얘기하는 애도 있을 거고, 어떤 애는 잘 나가는 회사 얘기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애들은 최근에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너무 많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그 경영학 중에서도 특정 분야. 내가 인사에 관심이 있어. 인사로 좁혔어. 그럼 케이스도 더 구체적인 케이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 인사로 좁혀버림으로 인해서 관심사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도. 근데 인사를 관심으로 갖고 있는 친구가 얼마나 매칭이 되겠냐고. 결국에는 경쟁자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게 좁혀야지 차별화가 돼요. 또 다른 방식은 뭐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독창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 얘기 자체가 독창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 동기와 계획을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독창이 돼야 돼. 너무 얼토당토 없어. 막 뭐 예를 들어서 빨리 공부해서 달에 가서 나무를 심을 거야. 나무를 심어서 아마존처럼 울창하게 만들 거야. 이게 독창이야? 이게 창이냐 이게? 그러니까 뭐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판단이 어느 정도 이걸 독창이라고 인정하고 이거를 창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일단은 보편적인 기준에서 이것들을 판단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는 결국에는 보편이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야지 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나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사건 중심으로 쓰면 된다. 벌써 뭐 내가 95번 정도 얘기하면 거의 100번이 찰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는 대략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의 똑같아. 거의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동기하고 배경하고, 뭐, 계획하고, 학업계획하고, 포부하고, 뭐, 이렇게 계획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봐서 알겠지만, 네. 그리고 이것도 혼동해서 쓰는 친구들이 많아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네는 시점이 언제냐? 얘네는 시점이 언제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밥 먹자고? 얘는 과거잖아. 그죠? 얘는 미래잖아. 그죠?
어떤 애는 여기에 미래 얘기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에 과거 얘기를 쓰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중원부원 섞여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게 지원 동기라며. 지원 동기는 과거 얘기잖아. 과거 얘기를 쓰셔야 되고요. 지원 배경이라며. 성장 배경이라며. 내가 자라왔던 얘기 쓰셔야 되고. 여기 문항에서 요구하는 아까 얘기한 그것처럼 평가자가 있어. 그리고 그 평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거야. 여기에 미래 얘기를 썼어. 의도에 맞아? 질문 의도에 맞냐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 의도에 맞게 과거 얘기를 쓰시면 되고 미래 얘기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냥 쓰기는 힘드니까 요게 하나가 있어야 돼. 요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승범이 꿈이 뭐냐? 꿈이 뭐야? 너.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삶. 요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안정적인 삶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안정적인지 여러분들 다 저마다 틀릴 거 아니야. 그쵸? 요거는 좀 추상의 개념이야. 근데 추상의 개념이 들어오면 똑같아. 뭐 최고, 최선, 열심히, 뭐 아름다운 다 정도를 사람마다 그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얼만큼 공부를 해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거야, 친구는? 아침부터. 9시부터 10시까지. 다른 친구는? 친구는 얼만큼 공부해야 열심히의 기준이야, 친구는? 많이.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평가자가 읽을 때도 그런 수식어는 내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의미 없이 읽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9시부터 10시까지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이 적용이 될 거 아니야. 그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니까 그런 수식어나 뭐 가치적인 표현들을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들어가는 표현들로 바꿔줘야 돼요. 네. 뭐 조금 새 나갔는데. 그래서 현실의 꿈이 안정적이야. 안정적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안정적이야? 아무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냥 똑같죠. 다 이 편입 공부를 하는 목표 자체가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서 뭐 주변에서도 내가 좀 잘 나가고 그게 좀 쌓여가지고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인생에 큰 위기 없이 평탄하게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쭉쭉 돈 좀 벌면서 여행도 좀 다니고 좀 차도 이렇게 좀 한번 누구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을 그런 차도 좀 타고 집도 좀 규모가 있어서 애기들 나면은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 현실의 꿈이잖아 이게. 그쵸? 이 현실의 꿈인데 이 안에서 꿈은 그게 돼서는 안 된다고. 니네들이 어디 가? 어디 가려고 이 공부를 해요? 여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가려고. 근데 얘는 왜 있어? 얘의 사회적인 역할이 뭐야? 응? 취업하려고? 되게 현실적인 친구구나, 너. 취업을 해. 뭐 이것도. 그러면 얘네가 가르쳤잖아, 그지? 얘네가 취업하려고 가르쳤어. 근데 취업을 해서는 안정적인 삶을 그냥 살면 돼? 그러니까 니네들 혹시 그 학교 뭐 설립 이념 뭐 그런 거 읽어본 적 있어? 대학교 설립 이념 막 이런 거? 없으면은 오늘 몇 개 학교를 찾아보세요. 몇 개 학교를 찾아보면은 다 공통적이야. 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다 그냥 공통적이에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우리 대학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그 쌓은 지식을 사회에 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설립 목표라고 요런 거의 대동소이한 말만 다를 뿐이지 요런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얘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떤 인재가 돼야 돼? 안정적인 삶도 좋지만 안정적인 삶을 하면서도 사회에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더 많이 배울 거고, 어떤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울 거고, 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사고력도 넓어질 거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테니까 경험치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넓어지는 그런 상태로 내가 교육을 받았잖아.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어떤 방향으로 공헌해 내겠다라는 게 포부예요. 네. 중요한 걸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는 나의 얘기를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간결하고 잘 전달될 수 있게 주제를 좁혀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해낼 것인가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을 해낼 것인가. 현실적인 꿈도 있지만, 현실적인 꿈은 그냥 현실적인 꿈이에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꿈에 도달하게 돼 있겠지. 도달하게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꿈이 있어도.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400자 요 정도 쓰는 것들은 사실은 뭘 쓰는 것지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기는 하겠지만 쓴 것들을 드러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많고 나에 대해서 보여줄 것들이 되게 많은 친구들이야. 근데 조금 더 길어진다. 천자 가까이 가고 어떤 공백으로 줬다. 이만큼 공백으로 줬다. 그리고 어떤 디렉션이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공간에 대한 부담을 느껴. 이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워야 된다는.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채워야 돼. 채워야 되긴 하지만, 나의 얘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례를 자세하게 묘사하듯이 쓴다면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지원하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단어가 추상적이면 그 정도를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정도를 잘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배제하고 그 추상적인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문장 혹은 객관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대학은 크게 없어요.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되고, 칸이 넘어가면, 글자 넘어가면 입력 안 되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데, 숙대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있어요. 11포인트, 몇 포인트였지? 11포인트인가? 그렇게 포인트 있고, 그 다음에 글자체도 명주체인가?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가이드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가이드에 적어놓지 않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도 사실은 합격을 하는 것도 봤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근데 가이드는 잘 지켜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 글쓰기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를 해낼 수 있어요. 특히나 아까처럼 이미 많은 학생들을 평가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학습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의 정도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해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나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 나의 장점을 잘 드러날 수 있게 솔직하게 작성을 하는데, 근데 이 솔직도 내가 얘기 안 하는 거하고 내가 쓰지 않은 거하고 솔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될 말은 안 써도 돼요. 굳이 안 써도 될 만한. 그러니까 오히려 장점도 쓰고 단점도 쓰고 그런 문제가 있다. 만약에 장점 쓰고 단점 쓰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두 개를 다 쓰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굳이 단점을 쓸 필요가 있어? 없잖아요. 장점만 해도 내가 수두룩하게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장점만 채워도 경쟁에서 내가
더 우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굳이 단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솔직이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전략이잖아. 이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 그러니까 솔직도 내가 할 말에 대해서 솔직하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간결하게 쓰고, 그냥 어떤 행동을 했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을 던졌어, 내가. 돌을 던졌으면 그냥 던지면 뭐예요? 돌을 그냥 던졌어. 미친놈이죠. 그냥 던지면.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 돌을 던졌는데 뭐 뱀이 애를 물려고 해서 내가 돌을 던졌어.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이게. 이 행동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에 그냥 행동에서 멈추면 안 되고, 아까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뭘 했습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뭘 한 거를 통해서 뭘 얻어내고, 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행동을 했다는 것까지가 마무리돼야지 그 구체적인 사례인 거고, 너무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나?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목표는 사회 공헌적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설득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글쓰기들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다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내면. 그 평가자들이 다 읽을 것 같아, 이거. 실제로 입사지원서는 버려지는 서류가 한 페이지도, 만약에 두 페이지를 썼어. 두 페이지를 썼으면은 4분의 1 페이지 이상을 읽히는 서류들이 많지가 않아, 실제로. 초기에 버려진다는 거야. 이미 어느 정도 앞부분을 읽으면은 이 사람의 뭐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끝까지 다 안 읽어요. 여러분들 서류도 끝까지 다 안 읽힐 가능성이 높아.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책이, 내가 쓴 게 나는 뭐 2박 3일을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표현도 고쳐가고 뭐 내용도 다시 한번 봐가면서 호응이 안 맞는 문장들 없는지 죽자사자 썼는데 버려질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할 말을 먼저 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래, 한 줄이라도 읽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거 아니야. 다 똑같아요. 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첫 세 줄, 끝 세 줄 그거 첫 세 줄 다음에 사례 나오고 근거 나오고 뭐 원인 결과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 설명 나오고 묘사 나오고 첫 세 줄, 끝 세 줄. 독해 강의는 아니지만 똑같아요. 핵심을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근거를 쓰고 핵심 쓰고 근거를 쓰고 버려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그래야지 정리하기도 쉽고 그래야지 상대방이 읽기도 쉽고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읽기도 쉽고 그러니까 우선은 핵심을 무조건 먼저 쓴다. 첫 문장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쓴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분량에 맞춰 쓰고 읽기 편하게 쓰고 이것도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더 좋은 표현이 있는지 쓰면 되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몇 가지 자잘한 요령만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요. 한문교육과 돼 있는 거 있죠. 네, 한문교육과 돼 있는 거 보면 얘는 1번 지원동기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밑에 뭐 있어요? 제목 있죠, 제목. 네, 모든 글에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문항이 다 다르잖아. 문항이 다 다르니까 제목을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문기사도 제목 있죠. 여러분이 보는 온라인 뉴스도 제목 있잖아. 그죠? 책에서도 뭐 제목 찾기 그런 것도 하는 것처럼 제목 있고 그러니까 모든 글에는 일단은 제목이 다 들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제목이 좀 흥미로워야 돼. 흥미롭고 버려진다며 안 읽히고 첫 문장에서 제목에서 주는 그 첫인상이 사실은 그 첫인상하고도 똑같은 건데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오는 이미지라거나 그 뒤에 평가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읽어나가게 하는 힘도 사실은 첫 문장에 있는 거고. 첫 문장이 재밌어. 첫 문장이 신선해. 그러면 여러 개의 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이 신선하다고 하면 주목이 될 거 아니야. 주목시키는 거 자체가 일단 성공이야. 그래야 끝까지 읽을 거고, 끝까지 읽음으로 인해서 설득이 더 잘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제목을 달고, 제목은 참신하고 좀 흥미롭게 그렇게 뭐 작성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못 찾아내겠다. 그런 표현을 못 찾아내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작성한 글을 12자에서 15자 정도로 요약을 해낸다라는 생각으로 제목을 달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첫 문장이 중요하다. 첫 문장이 제목과 마찬가지로 첫 문장이 중요하다. 실제로 작가들도 전업 작가들이야. 전업 작가들이고 되게 유명한 작가들도 첫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엄청 고민을 해요. 수십 번 고쳤어요. 수십 번. 그런 작가들도.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완전 아마추어잖아요. 그죠? 네. 아마추어가 프로만큼 뭔가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응? 아마추어가 프로만큼의 결과를, 사진 찍기야. 아까 얘도 사진 찍기를 들었으니까. 작가야. 작가는 뭐 어떤 구도나 그 프레임 안에서 위치나 안정성이나 뭐 특별한 장면을 포착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조금 더 경험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지식으로 많이 무장이 됐으니까 한두 장의 사진 찍어서 괜찮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이 프로인 거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 한두 장 사진을, 프로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는 한두 장 사진을 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많이 찍으면 돼요. 1000장, 200장 찍으면 돼요. 그 중에 하나 안 나오겠어요? 그럼 더 찍으면 되고. 근데 우리가 전업 작가들도 아까 내가 수십 번 고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아마추어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깊이 고민을 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게 뭐 1차로 반영되는 대학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2차 쪽에서 좀 많이 쓸게 될 거예요. 2단계 전형에서. 그러면은 1단계에서 내가 50대 1을 뚫고 들어왔어. 3배수, 5배수 뽑아내는 데서. 그러면 경쟁이 어떻게 돼요? 3대 1에서 5대 1로 줄어드는 거잖아. 그죠? 물론 질적인 측면은 높아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도 이미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나와 비슷한 상태까지 공부를 해왔던 친구들이니까 경쟁의 질적인 측면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경쟁의 수준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3대 1이면 30%잖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30% 높아진 그 기회를 고민이 덜 돼서 덜 노력해서 작성을 했다. 그럼 당연히 뒤처지겠죠.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갔을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제목하고 첫 문장이 그냥 생명이에요. 첫 문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장을 간결하게 써야 돼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길고, 뭐 우리 독해지문처럼 길고 막 화려하고 수식이 막 많고 뭐 비유도 많고 은유도 많고 막 그런 글 자체가 문학적인 쪽에서는 뭐 잘 쓰는 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상적인 우리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글에서는 설득하기만 더 힘든 거야. 문장이 길어지면 어때요? 독해지문 문장 긴 거 보면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석은 됐는데, 해석을 봤는데도 해석에 나온 그걸 보고도 다시 한번 의미를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비로소 그 의미에 도달을 하잖아. 그쵸? 근데 이런 글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짧고 간결하게. 짧아야 이해하기 쉽잖아. 그쵸? 네, 짧아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쓰는 나보다 읽는 사람을 고려를 해야 돼.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게 해줘야 돼요. 읽는 사람이, 그래야 편하게 읽게 되면은 당연히 의미 전달도 잘 될 거고, 당연히 의미 전달이 잘 되는 만큼 당연히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될 거고. 그쵸? 그리고 무조건 짧게 쓴다 생각하면 돼요. 무조건 짧게 쓴다.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나는 일산 동구청 앞에서 2000년에 태어나서 뭐 삼남 일녀 중 장녀로 가정은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지만 공부에 뜻이 없어 잠시 방황하다가 편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몇 개냐? 내용이 이 안에.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씁니다. 실제로 문장 안에 또 문장이 있고 문장 안에 또 문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읽는 사람이 얘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도 여러 번 읽어야 되고, 여러 번 읽지 않는다니까, 그 사람들. 평가자는 여러 번 읽지 않아요. 이미 여기에 능숙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집에 가고 퇴근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읽어주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걸? 그건 여러분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의미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간결하게 쓴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것도 당연히 그렇게 써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써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최초에 핵심을 먼저 쓰라고 했죠. 핵심 쓰면 그 뒤에는 뭐 쓰겠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쓸 거 아니야. 근거에 대해서 쓸 거고. 그러면 요 문장보다 요 문장이 근거니까 길어지겠어요? 안 길어지겠어요?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장단이 맞아지는 거야, 이제.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어지고 또 마찬가지로 또 핵심 내가 할 얘기 또 쓰고 할 얘기 보충해서 쓰고 또 할 얘기 쓰고 할 얘기 보충해서 쓰고 그렇게 하면 앞문장 짧아지고 뒷문장 길어지고 앞문장 짧아지고 뒷문장 길어지고 그래서 리듬이 좀 생겨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예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짧게 단문으로 계속 쓰시면 돼요. 단문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없죠.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나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쓰는데 그 솔직한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당히 그냥 숨겨가면서 솔직하게 내가 할 얘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사회공헌적인 그런 인물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데 문장은 상대방이 읽기 쉽게 아주 짧게 써서 더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한다. 됐죠? 끝이야. 여기까지 지금 내가 한 30분 정도 40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정리를 하면 딱 그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문장에 하나의 내용만 쓰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한 문장에 하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뭐 한 문단에는 하나에서 문단뿐만이 아니고 문장에도 하나의 내용을 써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읽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쓰세요. 일단은 쓰고 이 문장 안에 두 개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두 개인가라고 한다면 그때 고치면서 두 문장으로 나눠서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치시면 되고, 읽기 쉽게 쓰는 게 잘 쓰는 거다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쓴 다음에 누군가를 보여줘서 야, 잘 읽혀? 엄마 보여주면서 엄마 잘 읽혀요? 물어봐서 잘 읽힌다 그러면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고려를 해서 잘 읽히게, 잘 쓰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잘 읽히게 쓰는 걸 목표로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말의 대부분의 접속사는 없어도 앞뒤 간의 의미상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말은. 그리고 요 접속어들을 남발해서 저는 뭐 학창시절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모범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렇지만 다 빼도 된다니까? 의미가 다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뭐 강조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접속어를 안 쓰는 게 문장을 더 짧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더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미숙해 보여요. 되게. 이미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대학에서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숙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읽는 사람들도 그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텐데. 그러니까 미숙해 보이지 않도록 접속어는 이것도 쓰세요. 그냥 쓴 다음에 읽어보면서 그런데 뺐는데 말이 돼. 그러면 빼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접속어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까 리듬 얘기했잖아요. 리듬이 글을 읽는데 호흡 때문에 리듬을 살려서 쓰라고 한 건데 읽는 데에 있어서도 그 호흡도 더 빨라질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목성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했죠, 아까?
수식어를 자제해서 담백하고 담담하게 쓰라고. 아무리 내가 최고의 가장 학원에서 제일 열심히 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들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만큼의 깊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9시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했다거나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글만 길게 늘릴 뿐이고 상대방한테 큰 감흥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간결성에서만 그 감점을 주게 될 테니까 수식어도 자제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많이 고쳐야 됩니다. 실제로 작가들도 한두 번 읽고 고쳐서 출판하지 않아요. 내가 쓴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러 번, 아까 그 사진 찍기 프로만큼 사진 찍기 방법하고 똑같아요. 그냥 많이 고칠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고칠수록. 근데 그 고치는 것도 맹목적으로 고치면 안 되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간결하고 접속어 빼고 장단이 맞게 쓰고 핵심이 먼저 들어갔는지 구체적인 추상적이진 않는지 이 표현이 이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내 수준에 맞는 그런 어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치는 과정도 많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 서류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합격생 거 볼게요. 합격생 거 잠깐만 볼 거야. 먼저 이게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면은, 우선은 경영학과 게 있어요. 경영학과 거는 합격생 게 아니야. 내가 샘플로 작성해서 배부를 한 거야. 그리고 이 형식에 맞춰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전공에 따라서 맞춰서 쓴 거야. 다른 친구들이. 그래도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첨삭을 한 거고. 근데 한문교육과 쪽으로 넘길게요. 한문교육과 쪽으로 넘기면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만약에 점수가 조금 모자라서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를 되게 교수님들이 아쉬워할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엄청 잘 쓴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그냥 읽는 것들은 그냥 이 정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고. 그래서 보면 뒤에 거, 경영학과 거 다시 볼게요. 2번 학업계획의 첫 번째 문장. 디테일하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썼어요. 뒤 돌려서 한문교육과 볼게요. 학업계획의 2번. 넓게 배우겠습니다. 디테일하게를 넓게로 바꿨어요. 요것처럼 요 형태에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면은 조금 더 작성하기가 편할 거예요. 요 내용을 따라 쓰라는 게 아니고 형태를 따라 쓰라는 거예요. 형태를. 어떤 부분에 얼만큼의 길이로 어떤 내용을 썼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그 첫 문장을 두 번째 문장에서 조금 더 이 넓게 배우는 거에 방법적인 부분들이 어떤 방법인지 써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형태를 맞춰서 쓰시면 되고, 요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할 내용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만 전달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질문이 있어요? 아까 오전에는 미술로 업을 삼고 싶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겠냐, 그런 질문은 있었어요. 혹시 질문 아무거나. 응? 전적대학교 전공하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전공하고 다르다잖아요. 진솔하게 써야죠. 다른 이유가 있겠지. 내가 전공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소재잖아. 그 이유가 결국에는. 흥미로운 이유를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문과야. 국문과인데 경영학과로 바꾸고 싶어. 완전히 다르잖아. 근데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국문과를 다니면서 왜 경영학과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그 이유를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 그냥 굳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어? 어? 성적? 성적 뭐? 성적이 딸려서? 되게 현실적이야, 얘는 아까부터. 되게 현실적인데, 아까 그러지 말고 내가 사회 공헌적인 내용을 넣으라고 했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거야. 국문학을 이렇게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결국에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국문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도 결국에는 어떤 유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그죠? 그래야지 콘텐츠로서 뭐 생산을 해낸다거나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과거에는 뭐 이런 글을 소재로 한 것들이 뭐 학문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 책을 통해서 혹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가 돼 왔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뭐 그 한류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관심도 높아질 거고 그 높아진 관심을 어떻게 하면 나는 조금 더 넓게 확산을 시켜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을 해서 그 고민의 결과로서는 결국에는 뭔가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지식이 뒷받침돼야 될 거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상품으로서 뭐 마케팅 해내는 능력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좋고 소중하지만 경영학적인 지식을 조금 더 채워내겠다는 생각에서 한 거죠. 네,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학생이 이 전공에서 어떤 것들을 더하거나 혹은 빼서 어떤 포인트에서 흥미를 느껴서 그 흥미를 느낀 포인트를 새로운 전공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겠다까지가 이렇게 프로세스로 되면 되는 거지. 대략 느낌 와요? 됐죠? 또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질문 없으면은 뭐 맞추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빈도를 높이면 당연히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도 처음에 한두 번 봤을 때는 잘 못 외우잖아. 근데 이제 뭐 겨울방학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MD 33,000 단어들도 웬만치 한 70%, 80%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정도로 눈에 익었을 거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떻게 잘 표현해낼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당연히 그 결과물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또 검증해 줄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의 수준에 맞춰서 고민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 얘기한 대로 겨울 되면은 되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결과물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과물이 좋지 않은 거를 그냥 그렇게 내는 거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그렇게 낸다는 게 더 아쉬울 테니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까 그 현실적인 꿈 이외에 내가 이 학문을 공부해서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는, 내가 배운 지식이 나라는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 사회를 어떻게 더 사회적으로 공헌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또 다른 동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들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이런 형태에 맞춰서 하나 작성을 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시간이 더 있고 성적 변화도 더
심하게 있을 거고, 뭐 기출문제 풀기 시작하면서 점수 변동도 심하게 될 거고, 배치 상담을 하면서도 선생님들하고 의견 조율해 가면서 학과들이 변경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대부분이 그럴 거고, 그렇기는 하지만 어떤 형태를 맞춰 놓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형태에 맞춰서 그 전공 그 부분만 옮겨서 적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만 수정해서 적을 수도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서류들을, 계획서들을 쓰실 수 있을 거고, 그것들을 지금 조금씩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최정 선생님 얘기대로 추석 때 이렇게 조금 해 주셔도 되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없죠? 네, 제가 뭐 2주에 한 번씩 일산학원으로 와요. 2주에 한 번씩 일산학원 오니까 그때 궁금한 것들 있으면은 얘기를 해 주시면은 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얼른 가서 공부하십시오.